네. 그러면 이제 80회 문제는 내일 천상해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81회 문제는 내일. 자, 그러면 80회에 결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80회의 결산 문제. 자,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예, 자료 설명을 보시면 1, 2, 3 항목 3개. 그리고 수행 과제도 1, 2 예, 똑같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을 하라는 수행 과제 1번에서 보니까 1번은 수동 결산이요, 2번은 자동 결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을 보시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75만 원을 계상하라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건 이제 수동 결산이니까 일반 전표 12월 31일 해가지고 전표를 입력해야 될 텐데, 일반 전표 12월 30일에다가 자, 대여금이라는 건 여러분 빌려준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수이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돼요. 예. 이건 수익의 예상을 문제로 낸 거예요. 수익의 예상. 그래서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 기간은 경과가 됐지만은 원금하고 나중에 내년에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약정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이자하고 원금을 받겠지만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때문에 당기 말까지 기간이 경과한 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75만 원이다. 이것을 회계에 반영하시오 이 말이에요. 계상하라. 자, 그러면 수익의 예상에서 쓰는 개정 과목이 뭐였죠? 예, 미수수익이었어요. 미수수익. 아차, 저 소리였군요, 저기서. 미수수익.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차변에다가 미수수익 75만 원. 여러분 대변에는 수익 계정 과목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수익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예, 이자 수익인 거죠. 이자잖아요. 이자. 그래서 대변에는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이다 이거는.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75만 원.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예, 자산. 미수 수익 자산. 미수금하고 비슷한 성격의 자산이에요. 미수 수익 자산이고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예. 장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75만 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을 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수익을 75만 원 누락시켰으니까 당기순이익이 75만 원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서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어떠한 결산 정리 사항을 누락했다. 예, 누락 1, 2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도 누락으로 나올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영을 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75만 원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분계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한 수동 결산은 한 문제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죠. 가가지고 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정확히 입력한 다음에 양식이 딱 나타나면 상단부에 있죠. 예, 기말 상품 재고액 란에다가 요거 입력하는 거. 이거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35,000원만 3,500만 원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죠. 예,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에 이 금액으로 된 전표가 오는 게 아니고
이 35,000원이라는, 저 3,500만 원이라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반영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가 거기에서 계산되잖아요. 그 상품 매출원가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2월 30일 거 조회 보면은 결차 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XXS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결대 해가지고, 결대는 뭘까요? 결산 대별인데 개념 과목이 뭐가 올까요? 차별은 상품 매출원가, 대별은 상품을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거니까 대별은 상품이에요. 대변의 상품. 그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의해서. 근데 금액이 3,500만 원이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타계정 대체 있으면 타계정 대체 빼고 여기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 빼가지고 단기상품 매출원가를 그 결산자료 입력해서 계산이 돼요. 거기서. 그 숫자가 분계에 반영되는데 분계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분계 내용이 차변이 아니라 이제 결차인데 결과적으로 차변과 같은 거예요. 결차 상품 매출원가 XXX, 결대 상품 XXX 이렇게 분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 분계가 끝났습니다.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이 끝났으므로 이 수행 2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를 딱 조회한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분계 이거 넘어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보느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요 3,500만 원까지를 입력했는데 너무 조급한 나머지 전표 추가를 안 누르고 손익계산서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원가가 반영이 됐는가를 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거기서 한번 걸러줘요. 비어있네? 내가 분명히 입력했는데 입력만 했지 전표 추가를 안 눌렀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익계산서를 딱 조회했는데 상품 매출원가가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아차,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안 눌렀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직 안 닫았을 거 아니에요. 결산자료 입력 그 탭 전환해가지고 전표 추가 다시 거기서 눌러주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와가지고 다시 조회 눌러보면 이제 상품 매출원가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보이는지 보시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전표 추가 안 누르고 실수하고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 가지고 당기순이익의 끝자리 한 세 자리만 머릿속에 딱 넣으시라 이거예요. 자, 당기순이익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메뉴를 딱 클릭할 때 팝업이 뜨는데 거기서 아니요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죠. 아니요. 그래야 재작성됩니다. 재작성됨으로써 전기분 손익계산서 앞에 기초정보관리 문제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전기분의 이익잉여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기분의 데이터도 새로 거기에 업데이트가 되고 단기의 당기순이익도 새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아니요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다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고 여기서도 전표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전표 추가를 누르는 게 바로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하는 작업이죠. 요게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하는 작업이에요. 전표 추가를 눌렀으면은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해봅니다. 12월로 그때 화면에 에라창 없이 쫙 나오면 안심하셔도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에러창이 나왔을 때도 이것이 내가 이것이 이유가 어디 있겠구나라고 감이 잡혔을 때는 고치고 갈 수가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 그냥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고치려고 긴 시간을 투자하면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거 감수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합격 점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큰 실수 안 했다면. 그러나 이걸 고치고 가야지 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점수가 더 깎이게 되는 실수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결산을 우리가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0회의 결산 문제를 보면은요. 뭐 앞에서 다른 기출 문제하고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늘 나왔던 형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수동 결산이 수익의 예상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항상 지금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에 관한 회계 처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실무 수행에도 한 문제 나오지만은 이론에서도 두 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가 한 뒤에 평가 문제에 한 4점짜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4점에다가 이론에 만약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문제 두 개 나왔다면 6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점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10점을 포기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는 위험하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다. 잘 정리해 주셔라 하는 거죠. 자, 평가 문제에서 여러분 답안을 작성할 때 뭐 이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아직도 정확히 이해 못하신 분은 없겠죠? 뒤에다가 원이라든가 이런 거 안 붙이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거래처 코드는 앞에 00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다 설명한 것이고 자, 조회는 안 해보겠지만은 80회의 질문, 평가 질문이 특별한 게 있는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1 월계표에서 9월 한 달 동안의 도서 인쇄비 금액은 얼마냐?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1 월계표 가서 월계표 탭에다가 9 엔터 칠 거예요. 그러면 판매 관리비 쪽에 도서 인쇄비가 보일 거란 말이죠. 예. 차변의 금액이 보일까요? 대변에 보일까요? 차변에 보이죠? 도서인쇄비 비용이지 않습니까? 일개표, 월개표, 시산표 뭐 할 것 없이 비용은 항상 차변에 금액이 보입니다. 대변에 보일 때는 결산 때만 비용을 취소하거나 할 때 12월에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9월 달에 도서인쇄비가 대변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은 여러분이 당연히 차변에 합계를 여기다가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 일개표, 월개표에 가면은 차변이 세 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현금 칸, 대체 칸,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장자리가 합계 이렇게 돼 있죠. 잔액이 아니고 합계. 네. 합계 잔액시산표는 잔액이라고 표시하죠. 합계와 잔액. 그러나 일개표, 월개표는 현금 거래, 대체 거래,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친 합계. 그러면 도서인쇄비 금액은 합계를 여기다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1월계표 문제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기간을 10월로 바꿔주고 상품 매출을 얼마냐. 여러분 상품 매출의 발생 금액 차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수익이잖아요. 상품 매출. 대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수익의 발생은 상품 매출 대변에 계속 분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의 숫자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것도 합계 금액을 여기다 적어야 된다. 예. 만약에 10월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상품 매출, 현금으로 매출한 것이 얼마냐라고 했으면 현금 칸에 있는 것만. 근데 이거는 그냥 상품 매출이 얼마냐 했기 때문에 현금 매출하고 대체 매출 더해서 합계를 여기다가 기입해라.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조회. 1월 말 우리 모터스 미수금의 잔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여러분이 거래처 원장에 딱 갔을 거라. 예. 거래처 원장에 가면 먼저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입력하는데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 지나가면 되고 뒤에도 1월이니까 1하고 엔터 쳐야 되겠네요.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12월 말로 입력되거든요. 그래서 1월이라고 입력하고 뒤에 날짜는 1만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면 말일 날짜 돼요. 그렇게 하고 미수금을 여기 120번 코드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검색할 필요 없죠. 거기다 120 엔터. 그리고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밑에 미수금 거래처가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10개 거래처가 쭉 다 보일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모터스 찾아가지고 잔액란의 금액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기. 자, 거래처 원장 조회 똑같은 문제입니다. 10월 말 250일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이제 주의 날짜를 10월 달로 고쳐준 다음에 123 아까 입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250일로 고쳐요. 그리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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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쭉 치면은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밑으로 쭉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씩 잔액을 확인하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으로 마우스로 클릭하면 된다. 현금 출납장 조회. 3월 한 달 동안 현금의 출금 금액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여러분이 현금 출납장의 기간을 3월부터 3월로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이 다 나오고 거기에서 출금을 물어봤으니까 출금 쪽에 월계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으셔야 돼요. 매입 매출장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유형 57번 카과 분기 누계 공급가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2기 확정 요 자체가 분기예요. 3개월. 예,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매입 매출장에 가서 기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매입을 선택하고 자, 이거 메인 매출장 여러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메인 매출장이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2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구분을 매입으로 한다 이거예요. 매입. 그리고 과세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커서가 과세 유형으로 오거든요.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은 매입 카드 과세라고 그랬어요. 57 카드 과세.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인 이 유형을 57 카드 과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구분은 매입, 유형은 57 카드 과세. 그리고 엔터 쳐요. 그래서 분기 누계이잖아요. 분기. 예, 분기.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분기 누계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기 누계의 공급가액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답을 지금 이건 실제 이 그 80회 데이터는 아닙니다. 네, 저 숫자를 답안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된다. 네. 여러분 월계라는 것은 한 달, 분기 하면은 3개월, 누계 하면은 1월부터 현재 12월 여기 뒤에 날짜가 12월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누계. 예. 지금은 지금 월계나 분기 누계나 누계가 지금 동일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러진 않아요.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은 재무상태표 조회. 우리 재무상태표 조회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12월 말 받으러 장부 금액은 얼마냐? 네,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만은 이 받으러움을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요. 받으러움 잔액과 대손충당금이 금액의 왼쪽에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써 있고 오른쪽 대손충당금 오른쪽에 써 있는 금액이 그냥 장부 금액이에요. 이렇게 빼고 계산기 쓸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80회 데이터라면은 재무상태표를 갔을 때 지금은 결산 이게 전이라서 에러가 납니다. 받으러움을 보면은 받으러움 금액 좌측에 35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그 350 바로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를 차감해 가지고 지금 장부 금액이 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빼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 대손충당금 옆에 있는 요게 바로 장부금액이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어떻게 찾아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비품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품의 잔액은 이 금액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 금액이죠. 그러면 비품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물으면 감가상각 누계액 오른쪽에 있는 요거. 이게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게 장부금액이다. 그래서 문제가 형식이 마치 받으러오면서 대손충당금을 계산기로 빼라고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계산할 필요는 없다.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그 옆에 있는 금액이 장부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12월 말 미수금, 미수금 잔액 그냥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고 또 재무상태표에 12월 말 투자자산의 잔액, 이 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을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 말 유동부채의 계정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유동부채로 내려가면 이렇게 개정 과목이 다 있겠죠. 예, 3개는 틀리고 하나는 맞춰놨겠죠. 하나를 맞은 걸 옳은 것을 찍으면 되는 문제. 재무상태표가 유난히 80회는 많이 물었네요. 예, 무려 재무상태표가 지금 17번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재무상태표를 물었으니까 셋, 넷, 5개를 물어보. 자, 이 미처분 이익여금 질문하는 문제에 빠진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찾아서 답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배점이 아주 낮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비용 처리하는 전표를 예, 뭐 누락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10만 원 차이 났어요. 당기순이익 10만 원 차이 나가지고 예,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요금이 틀리겠죠. 그러면 예. 그러나 비슷한 숫자 찾으면 답이 거라고 예상해도 좋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설상 이게 틀렸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서 다 많이 맞았다면 이거는 배점이 1점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 4점 이런 거. 예. 점수가 어느 것이 큰가, 어느 것이 미약한가 보시고. 그렇다고 뭐 1점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 3, 4점짜리가 더 비중이 있다 이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조회해가지고 당기에 발생한 매출원가 금액은 얼마냐? 손익계산서에 가면 매출원가 딱 있습니다. 그거 딱 붙여놓으면 되고요. 손익계산서 조회에서 당기에 발생한 비용의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전부 판매관리비에서 문제를 냈네요. 판매관리비에서 쭉 맞춰보고 틀린 거 딱 눌러주면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의 금액은 얼마냐? 예, 밑에 내려가면 영업의 수익의 합계가 있어요. 그거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조회해서 1번에 작성된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냐? 네,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가가지고 12번 거기 금액이 있어요. 클릭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예적금 현황, 네, 자금 관리에 있는 메뉴죠. 12월 말이니까 12월로 기간을 입력해서 잔액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41번 난의 세액을 물어본다. 가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럴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이고 데이터가 없네. 자, 지금은요, 그 밖의 공제세액의 데이터가 없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의 세액의 세부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여기 세액 명세가 나와서 41, 42, 43 번호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한 건 41번의 세액난이 얼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세액란에 또 뭐 41번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 세액란을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로 할 때는 탭키 누르면 더블 클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1번 난에 금액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가세 신고서 또 같은 질문인데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난의 세액 뭐 이건 16번 난의 세액을 그대로 클릭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16번 난의 세액을 보니까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답안에 빈칸으로 놔두면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답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에는 0 입력해야 됩니다. 아주 유의사항에 그게 있었어요. 예. 답이 0이면 0을 입력해야 된다. 예. 빈칸도 0이다. 빈칸도 0이다라는 말은 위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를 조회했을 때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 부가세 신고서를 이렇게 조회했을 때 만약에 14번 난에 14번 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에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했어요. 가보니까 매입세액이 공란이네요. 예, 그러면 답안을 그냥 공란으로 놔주는 게 아니라 0 이렇게 입력한다 이 말. 그다음에 29번을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2기 확정신고기관의 국세청 전송 성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냐. 이 전송 성공한 것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 가서 2기 확정이니까 기간을 10월부터 12월 기간으로 입력해서 엔터 3번 치면은요. 밑에 몇 개가 나오겠죠. 예, 거기에 국세청 칸에 전송 성공이라고 떠 있는 거. 거기에 공급가액의 합계 여기다 답을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 가끔 나왔었어요. 음, 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였어요.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이제 여기서는 이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합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이기 확정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 그래서 제가 7월부터 9월로 한번 기간을 바꿔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국세청란에 전송 성공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계에 있잖아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전송 성공도 있고 여기에는 미전송도 하나 있다. 예. 공급가액에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합계가 요 미전송까지 다 합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송 성공만 여러분이 계산해 가지고 그때는 답안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바드러움 현황을 조회하라. 만기일이 25년도에 도래하는 바드러움의 미보유 금액. 여러분 바드러움 조회를 눌러보면요. 미보유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 바드러움. 자, 만기일이 25년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기일을 여기다가 만기일 이렇게 클릭하시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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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만기일을 항상 25년도로만 기간을 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이렇게 질문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날짜를 26년 12월 31일까지로 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25년의 만기, 바드러움의 만기일이 도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년으로 넣었으니까
기간을 잘 보시고 기간 넣어주시고 엔터를 모두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미보유 금액, 보유 금액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미보유 금액이라는 항목에 요 합계를 답안으로 기록하시면 된다. 네, 여러분 왜 받으러움인데 미보유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었거나 만기가 됐으면 은행에 제시했으니까 없겠죠. 지금은 만기가 되어서 받으러움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미보유죠. 또 받으러움을 우리가 배서 양도했거나 했을 때도 미보유.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있죠. 또 받으러움을 할인했거나 이것도 미보유. 그래서 보유한 것은 어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기가 아직 안 됐거나 또 배서하지도 않고 할인하지도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유금액. 그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죠. 그때는 여기에 합계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뭐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라 그러면서 전기분의 당좌 비율을 계산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재무상태표를 딱 조회해가지고 전기분의 항목에서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겠죠? 뭐 손 계산기 쓰셔도 되고 이제 여러분 그 이 더존에서 그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가 익숙해진 분은 그걸 쓰셔도 돼요. 자, 손익계산서 조회하는 문제. 전기분, 매출, 순이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네요. 공식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서 답 찍어주면 돼요. 요게 하나의 4점이에요. 마지막 두 문제가. 마지막 두 문제는 계산만 하면 맞출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예, 아주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점수, 배점도 매우 높다는 거. 배점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를 포기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전부 전기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 단기분의 전표에서 여러분이 좀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기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혹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맞출 수가 있을 거니까 이걸 어, 포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가 기초 정보 관리에 만약에 나왔다면은 아직 이게 안 고쳐진 상태랍니다. 전기분이. 그래서 이걸 맨 먼저 하는 건 그렇고 기초 정보 관리 두 문제는 해놓은 상태에서는 해도 돼요. 시간이 넉넉하신 분은 뭐 문제의 순서대로 차분히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좀 요령을 부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효율이 높은 문제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된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때요? 배서 양도시 거래처 주의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한번 찾아볼 거냐면요. 자, 여러분 교재 400페이지 최신 기출 문제의 72회 문제가 되겠는데요.
음? 네, 배서양도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항상 이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예, 이 형식 아닌 다른 형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AT 자격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이 형식이 무슨 형식이냐?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음을 배서양도했다. 이 문제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 물론 배서양도가 항상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만 배서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매입하면서 상품 대금으로 배서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지금까지 배서양도 문제 앞에서 유형상사 했을 때도 이렇게 나왔고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 혹시 배서양도 나왔다면 모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배서양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서양도에서 밑에 자금 관리하실 때 거래처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일반 전표에다 여러분이 3월 18일 날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한상사 이렇게 거래처 걸어줘야죠. 분기할 때. 대변에는 받을어음이죠. 대변에 요 받을어음 누가 발행한 거예요? 아이폰. 예, 대변에 아이폰 마켓 위에 분계는 그렇게 돼요. 자, 일단 화면으로 우리가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를 띄워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3월 18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한상사. 왜?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부채감소. 근데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대한상사예요. 그리고 어음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아이폰에서 받은 어음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 거래처가 아이폰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게 이제 분계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받을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받을 어음에 600만 원 그 자리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서 이제 자금 관리할 때도 배서 양도는 조심해야 돼요. 거래처를. 자, 배서 양도의 경우니까 거기 유형을 우리가 보관이 아니고 뭐로 해야 돼요? 할인이 아니고 배서로 바꿔야죠. 배서로 되어 있으면 그냥 패스하고 배서가 아니면 구분을 배서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음 그 어음 번호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요 600만 원짜리가 딱 뜬단 말이에요.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은 선택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엔터 치면 어디로 가냐면은 자수, 타수 그 자리로 가죠. 그래서 이건 자수예요. 그래서 자수에다 놓으면 이 어음의 발행인이 아이폰 마켓이니까 그 발행인의 아이폰 마켓 그렇게 자동으로 놔둬라 이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치면 커서가 어디로 오게 되어 있냐면은 지급거래처라는 곳으로 가요. 지급거래처. 이 지급거래처를 여러분이 어디로 해야 돼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인 대한상사로 거래처를 걸어줘야 돼. 이 어음에는 지금 이 대한상사 이름이 없어요. 어음에는. 왜냐면 외상매입금 거래처인 대한상사가 발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아이폰에서 발행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스마톨이거든요. 이건 우리 회사 이름이고 여기는 발행한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음에서 거래처를 찾지 말고 배서양도한 지급거래처는 이 위에 분계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입력하면 된다.
배서양도는 이 지급거래처 입력하고 엔터 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실제 꺼내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72회 다 풀어놨으니까 입력이 스마토리로 로그인을 한번 해서 보시도록 하면은요. 3월 18일 일반 전표가 나오겠죠. 자, 3월 18일 차변에 250일 외상매입금 대한상사. 예,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대한상사죠. 600만 원. 대변에 받으러 온 아이폰 600만 원. 적유는 일단 처음에 비워놨을 거예요. 그리고 600만 원 입력하고 이제 자금, 여기다 클릭하고 F3 누르면 이 받으러 온 관리가 뜨는데 어음 상태가 기본값이 뭐로 되어 있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걸 배서로 3번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음 번호에 와서는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어음 사진이 번호가 있다고 해서 입력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선택을 눌러라 이거. 지금은 선택할 게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배서 처리해 버렸으니까. 예. 배서 처리하기 전에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600만 원짜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선택을 비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자금 관리하기 전에는 여기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눌렀어요. 예.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어음 번호를 클릭하고 위에서 삭제 예 하면은 이제 자금 관리만 지워졌어요. 자, 600만 원 입력하고 600만 원을 클릭하고 F3을 눌렀습니다. 자, 밑에 받으러옴 관리 떴어요. 할인으로 뜨네요. 기본이. 기본값이 할인이니까 이거를 배서 3으로 바꿔야죠. 그럼 배서로 이제 바뀌었어요. 어음 번호 창으로 커서가 옮겨간다고 그랬죠? 저기를 검색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진 보고 입력하면 안 돼요. 더블 클릭. 네, 600만 원짜리 보인다 이거죠. 지금은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죠?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급 거래처로 바로 오네요. 아까 자수 타서 이거 필요 없네요. 네. 자, 아까 발행일은 이미 아이폰 마켓으로 자동으로 돼 있고 지급 거래처로 바로 왔어요. 지급 거래처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에 지급한 거다. 예. 무슨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지급 거래처를 찾느라고 여기서 우리 회사가 지금 스마트홀이니까 거래처는 이거밖에 없지. 여기서 어음 사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료 설명에 있는 외상매입금 거래처 이거를 보시거나 지금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화면에 외상매입금 거래처에 지급한 거니까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대한상사에다 지급했으니까 대한하고 엔터 해주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서 끝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지급거래처는 위에 있는 외상매입금 거래처다. 우리가 받으름을 배서양도했을 때는 이렇습니다만은 반대로 받으름 차변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예,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했다. 라고 했을 때는 차변의 받으러움이 되고 대변이 외상매출금이 되는데 이때는 두 개의 개정 과목이 거래처가 똑같아요. 예. 외상매출금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 거래처와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일치하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처럼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받으러움을 배서 양도했다 하면은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와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같게 입력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네, 가끔 있었고요. 또 하나 심지어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받으러온 거래처에 은행을 넣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를 거래처로 오해를 하고 국민은행 이렇게 예, 받으러옴 지급어음 거래처는요 은행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은행은 지급지라고 하는 밑에 나중에 자금 관리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고 받으름의 거래처가 은행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받으름은 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예, 기업이에요. 발행한 기업.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받으러음이든 지급어음이든 거래처를 은행으로 넣는 실수는 지급지로 넣는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인터넷에 탑재되어 있는 기출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대로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예, 나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상담도 있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담하고 와서 또 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60분 안에 다 못 풀고 네, 더 걸릴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풀고 설명하고 하면은 내일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